안녕하십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책을 불사르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비단 책을 태우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곡이라든가 책을 읽는 것을 금지하는 금서라는 것도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영화의 장면 중에는 퀸트 브라스의 양철북에서 히틀러가 책을 모아놓고 태우도록 명령하는 것이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진시황과 함께 늘 언급되고 있는 분서갱유라는 것도 역사상 있었던 책 태우기의 대표적인 사건이었죠. 돈키호테에서도 책을 태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책을 태운다는 것은 그냥 태우는 행위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많은 책 중에서 특정한 책을 분류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으며 이때 각각의 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책의 내용을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책을 평가해서 태운다는 것은 앞에서 분석행위나 양철북에서 언급했듯이 뭔가 통제라든가 독재의 맛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돈키호테는 왜, 누가 책을 태웠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 책을 평가하고 분류했을까요? 먼저 돈키호테는 기사 이야기 책을 밤낮없이 너무 많이 읽어서 결국 미치게 됐죠. 그런 집에 있는 낡은 기사 장부들을 주섬주섬 챙겼고 자신의 이름을 돈키호테라고 칭하고 급하게 집을 나오죠. 기사라고 생각한 이상 그는 모험을 해야 했고 따라서 모험이 있을 만한 곳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길목에 있는 개숩집을 찾아갔고 그 집 주인으로부터 억지로 기사 서품식을 받아내죠. 이 역시 다른 기사책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돈키호테가 행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속옷이나 약간의 돈 그리고 시종을 데려와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죠. 말하자면 기사 이야기를 읽었다고 하는 그 개쭈집 주인의 말을 귀담아 들어봤을 때 이 집에 다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챙기고 다시 나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편 갑자기 사라져버린 돈키호테에 대해 마을의 신부와 이발사 그리고 돈키호테의 조카딸과 가정부는 그가 허황된 기사 이야기 때문에 미쳐서 집을 나갔다는 것을 확인하고 책장의 책들을 밖으로 내던진 후 태우게 되죠. 조카딸이 다한 것 같이 말합니다. 저희 숙부님께서는요, 그 빌어먹을 모험 소설을 이틀 동안이나 꼬박 밤낮 없이 읽어대곤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 손에서 책을 내던지시면서 가짜 칼을 집어들고 사방의 이 벽을 향해 칼싸움을 벌이고 그러다가 지치면 당신이 탐만한 커다란 거인을 내시나 죽였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일이 이렇게까지 심해지기 전에 병을 고치고 이 마귀 같은 책들을 모두 불살려 버렸어야 했는데 책들도 많기도 하죠. 요것들을 이교도 태워 죽이듯이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야 했는데 라고 조카가 말하죠. 숙부가 책 때문에 미쳤고 집을 나갔으니까 그러기 전에 불로 태웠어야 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모든 책들이 화형되지는 않죠. 그래서 책들을 하나하나 분류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물론 조카딸과 가정부는 뭐 분류고 뭐고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태울 태세였지만은 마을 신부와 이발사는 책들을 분류하겠다고 말하죠. 책을 읽지 않았을 조카딸이나 가정부와는 달리 이들은 어느 정도 책을 읽었고 그 내용을 알았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은 등장인물들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세르반테스의 독서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키호테 속의 책들은 세르반테스가 읽은 책들이었을 것이고 책 불태우기 장면에서는 세르반테스의 기준에 의해서 책들을 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책 분류와 관련해서 마을 신부와 이발사와의 대화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발사 니콜라스가 제일 먼저 손에 건네준 책은 아마디스 가울라였는데요. 이 마을 신부는 정말로 신기한 게 이 책이란 말씀이야. 내가 듣기로는 이 책이 스페인에서 찍은 첫 번째 기사 소설인데 그 뒤 다른 모든 기사 소설이 이 책을 본뜨고 아마디스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거든. 이런 나쁜 풍조를 만들어낸 원흉이 바로 이 책이니만큼 이건 당연히 화형시켜야 마땅해 라고 말하죠. 신부의 의견에 대해서 이발사 니콜라스는 다른 의견을 내게 되는데요. 그는 아니 되지오 신부님,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래도 기사소설이라고 쓴 책 중에서는 이 책이 최고라 하더군요. 그러니 이런 책 중에서 유일하게 남겨둬야 할 게 이 책 같네요 라고 말하죠. 즉 두 사람의 이미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태울 책과 살릴 책을 이제 분류합니다. 이 과정을 읽으면서 이들이 분류 기준을 엿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원작이냐 아니냐인 것 같습니다. 즉 원작은 살리는 쪽으로 하고 대신에 그 원문을 모방한 작품, 즉 변형시켜서 쓴 작품들은 모두 태우게 되죠. 이런 원칙과 연결된 개념으로 작품이 처음 써진 원어가 아닌, 말하자면 외국어로 번역된 것들은 모두 불태웁니다. 돈키호테 2권에서도 작품이 처음 나오는 원어와 그것을 번역한 것에 대한 차이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세르반테스는 번역본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번역 과정을 통해서 단어도 틀리지만 감정도 정확히 전달하기가 어렵고 또 번역자가 임의로 내용을 바꾸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세르반테스는 못마땅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부와 이발사의 책 분류 과정에서 세르반테스와 그의 작품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점이죠. 즉 작가가 자신과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을 신부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저 책은 또 뭐지? 이 이발사가 말하죠. 미겔 데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의 라 갈라테아라는 책인데요. 다시 신부가 이발사에게 말합니다. 그 세반테스라는 그 친구 오래전부터 나와 아주 절친한 사이지.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시 쓰는 일보다는 불행에 더 이력이 나 있는 것 같아. 이 친구 책은 무언가 독창성이 보이긴 해. 하지만 시작만 해놓고 뭐 하나 끝내놓는 게 있어야지. 속편이 나올 거라고 했으니 어디 기다려 봐야지. 그때 수정을 좀 해서 내면 지금까지 냉대하던 행운의 신이 그 친구에게 자비를 베풀지도 모르지. 그때까지는 우선 이 책을 자네 집에다 간수해 놓도록 하게, 친구라고 신부가 이발사에게 말하죠. 결국 이 대목은 세르반테스가 자기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 내용을 토대로 돈키호테 1권을 쓸 당시 그의 상황을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가 1585년에 라 갈라테라는 작품을 처음 내놨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일단 글쓰기를 내려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는 1584년에 결혼했는데 같은 해에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또 딸을 하나 얻게 되죠. 이사벨이라는 딸이었는데요. 그는 워낙 가난했지만은 알지리에 인질로 묶여 있을 때 삼위일체 수도회가 자신의 몸값을 치르고 구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빚도 크게 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결혼하고 아이까지가 있으니까 30대 후반의 세르반테스는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신만고 끝에 책을 냈지만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자 실망도 크게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돈키호테 2권에서 돈키호테가 바르셀로나에 머무는 동안 방문했던 인쇄소에서 하는 말을 들으면 돈이 없어 모든 판권을 출판업자에게 주면 자신은 가져올 게 없고 그렇다고 작가, 즉 자신의 돈으로 출판을 하게 되면 완전히 망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게 되죠. 이것은 실제로 라 갈라테라는 작품을 낼 때
이 세르반테스가 경험했었던 데서 나온 그러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그는 자신이 시지키에 재주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라는 것은 이미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르는 아니었죠. 아시다시피 이때 가장 돈이 되는 것은 연극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섹스피어를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연극을 즉 시곡을 시형식으로 쓰게 되는 그 당시 추세였는데 실제 그 당시 그 관객들 사람들은 산문으로 된 즉 일상의 말로 일상의 언어로 된 연극을 원했기 때문에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르반테스는 크게 고민했을 겁니다. 물론 셰익스피어를 볼 때는 아직도 시 형식을 취하고 있죠. 앞의 문장에서 돈키호테의 친구라는 마을 신분도 언급했지만 실제 세르반테스는 그의 1614년에 나온 파르나소로 여행 서문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늘 시를 썼다. 신이 되고자 온 밤을 지새웠다. 그러나 하늘은 나에게 결코 그 은덕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시와 연극에서 기대했던 성공을 결코 거둘 수가 없었으니 모든 게 절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세르반테스는 목가 소설인 라 갈라테에서 실패를 하게 되었고 시로 쓴 연극 역시 인기를 얻을 수 없었던 그러나 생계를 위해 더 이상 글을 쓰거나 출판을 할 수 없었던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지만 그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1590년에는 세비야에 있던 그 식민지 자문위원회 콘세호 데 인디아스에 자신이 아메리카에 가고 싶다는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 가라테를 낸 후 20년 만에 낸 돈키호테 일부는 그야말로 가난과 절망 속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세르반테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쓴 작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돈키호테에서는 왜 누가 책을 태웠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 책을 평가하고 분류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의해 볼 수 있겠는데요. 책을 태우고자 했던 것은 한 집에 살던 조카 딸과 가정부였죠. 그리고 책을 평가하고 분류했던 것은 신부 페로 페레스와 니콜라스 이발사였죠. 한편 책을 태우게 된 이유는 돈키호테가 미치게 되고 집을 나간 이유가 책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딸과 가정부가 책을 태운 후 돈키호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광기는 멈춰졌을까요? 네, 아니죠. 그의 광기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행동의 지침이 되었던 원본, 즉 책이 없어졌으니까 상상이 더욱더 커진 셈이죠. 원본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읽으며 모방이라도 했겠지만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말이죠. 광기가 더욱 발동하게 되고 두 번째로 집을 나가게 되었으며 이제는 시종까지 대동한 정식 방랑기사가 되어서 본격적인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소설 돈키호테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책을 불태웠지만 조카 딸과 가정부의 의도는 빗나가고 만 것입니다. 분서갱유 이후 일어난 일도 이와 비슷합니다. 진시황의 의도는 빗나가고 말았던 것이죠. 말하자면 사람들은 무서운 통치 하에서 책을 골반이나 집의 벽 사이에 또는 은밀한 곳에 숨겨놓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책 전체를 통째로 외웠죠. 그러니까 진시황의 통치 기간에는 숨죽이고 있었을지 모르나 이미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욱 발동했고 은밀히 읽혀졌죠. 진시황 이후에는 대대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서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이 외우고 있는 내용이 진짜라고 주장하면서 그 책에 대한 논쟁이 불이 붙고 그것은 자연히 그 책이 더욱 인기를 끄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어제의 금수가 오늘의 베스트셀러가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현재 우리 주변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재 국가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고요.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사람들에도 항상 이런 금지와 규제의 유혹이 강하게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돈키호테의 책 태우기가 결코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의도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렀다는 점이죠. 어떤 사건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도록 법을 만든다면
당장은 그 위세에 눌려서 조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왜 금지했을까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은밀한 논의가 잠재되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한다는 사실입니다. 태운 사람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돈키호테의 조카딸과 가정부 그리고 친구인 마을 신부와 이발사가 돈키호테가 소장하고 있던 책들을 불살랐던 사건을 두고 그렇게 한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